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아동복 쇼핑몰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곧 있으면 40이 되는데 앞두고 큰일을 치르게 됐어요. 그건 바로 이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네요. 뻔뻔한 남편과의 시댁이 자기네 집 돈줄 하나 생긴 줄 알고 저를 아주 막대했거든요. 단 한 푼도 뜯기지 않고 2년 끌어서 지금 아주 개운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란 자고로 돈 가지고 이상한 낌새를 보이시에는 친가족이 아니고서야 적당히 선 긋고 연 끊는 게 딱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위로 이제 41살이고 중소기업 과장으로 살고 있는데요. 결혼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쭉 평범한 직장으로 살았더랬죠. 사실 이 사람과 제가 결혼하게 된 인연은 아주 특이해요. 저는 대형 아동복 회사 마케팅 팀장이었고요. 한창 의욕에 차올라 있어서 아동복 모델들을 열심히 찾아봤죠.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나름 예쁘고 귀여운 외모의 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중 마음에 쏙 드는 남매들을 찾게 됐어요. 그리하여 여기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고 스튜디오에 모여서 촬영까지 하게 됐던 거죠. 아기들은 진짜 눈도 땡그랗고 예국적인 외모라서 눈길을 확 꽂혔고요. 누가 봐도 예쁜 애들이라 사진도 잘 찍고 작업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이때같이 따라온 엄마와 옆에 서 있는 아빠는 한층 더 어려 보이더군요. 연상연하 커플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아니라 애들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굳이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제 앞에서 굳이 얘네는 조카고 나는 삼촌이다.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키도 훤칠하니 애들과 어딘가 닮은 부분이 있어 전 당연히 아빠인 줄 알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저한테 연락처도 물어보고 우리 조카들 잘 찍어줘서 감사하니 밥을 사고 싶다는데요. 하여간 나름의 수작들을 부렸었죠.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고 저도 좋은 인상을 받긴 했어요. 게다가 이때 애들 엄마 그리고 저의 신우가 된 그분은 저더러 자기 동생이 이렇게 적극적인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팀장님에게 진짜 관심이 많나 보다. 우리 애들이 오작교가 되어준 것 같다면서 옆에서 막 바람을 넣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와중에 신우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말을 했다며 꼭 집에 초대하고 싶다더군요. 그러면서 가벼운 교제를 시작했고 어느새 우리는 연애에 빠져들었고 결혼까지 얘기가 흘러갔어요. 저도 이렇게 상황이 급하게 진전될 줄 몰랐는데 그때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연애할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니들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누가 뭐라 안 한다며 우스갯소리를 주변에서 하셨어요. 결국 둘 다 적당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였답니다. 당시 신호도 옆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건 전부터 시댁에서 계획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는 본인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도 같이 살게 해주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근거리 얻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좋았으면 좋을 일이지 귀찮은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본래 우리 친정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었고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인데요. 애지중 뒤 사랑받고 자라왔던 걸 떠나 이 3남매 중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결혼을 한 곳이었거든요. 언니랑 오빠 둘 다 결혼을 안 했고 둘 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해봤던 제가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셨어요. 이제 막내딸이 먼저 시집을 가는 데다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우리도 처음 보내는 거라 곁에 두고 싶다고요. 근처에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이 엄마 집 근처에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딴에도 나름 본인이 예전부터 봐뒀던 소형 아파트들이 있고 이게 재개발이 되어서 살짝 넓어진 형태였거든요.
어디까지 신축이라면 신축이긴 했고 서울이긴 했어요. 그게 좋은 입지가 아니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니까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어머니도 우리 엄마 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지켜보겠다. 나도 막내딸이 생긴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들뜬다. 걱정 마시고 자주자주 놀러 오셔라. 이렇게요. 본래 신혼집은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신우와 남편 앞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쭉 이어져 왔고 들어가 보니 확실히 손댈 곳은 없었답니다. 헌데 막상 들어가서 살다 보니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신혼을 1, 2년 정도는 즐기고 싶었는데 몸이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입덧이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제 의지와는 달리 회사를 쉬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 빠르게 휴직을 하게 됐어요. 남들은 입덧 한두 달 하다 끝난다는데 저는 막달까지 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무렵 근처에 살고 있던 신우가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앞서 자기도 남매들을 낳았었고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에도 몇 번 왔었답니다. 와서 아기를 재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몇 번 잠도 재워주고 했는데요. 그게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회사 안에서 아동복제고가 많이 생겨서 때마다 알맞게 처리를 했는데요. 쓸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신혼의 아이들을 챙겨줬던 거죠. 여기는 나름 브랜드급이라 그런지 신호가 절대 마다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처음 인터뷰 요청했을 때도 꿈만 같다며 난리를 쳤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적당히 서로 간에 아주 훈훈하게 보기 좋은 후회가 오갔고요. 그러다 아기도 6개월이 지나 어린이집에도 보내게 됐어요. 헌데 이때부터였는지 저와 신우는 틀어지게 됐답니다. 당시 저도 오래간만에 회사에 들어간 김에 재고나 예쁜 소품들, 남는 것들을 종종 집에 가져와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신우가 그걸 보러 온다더니 자기 지인들을 3명이나 집에 데려온 거예요. 저는 아기도 있는 이 집에 낯선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신우는 어디까지나 좋은 애들로 온 거라면서 저를 설득시키더군요. 사실 나 혼자 이거 가져가기도 힘들고 여기는 내가 이 동네 아는 엄마들이야. 우리 이렇게 아동복에서 다닌다고 자랑 엄청나게 했었어. 같이 좀 보여주라. 다들 비슷한 아이들 키우는 또래들이야. 이 조금만엔 이제 딸내미가 돌 지났어. 둘이 출산한 시기도 크게 차이가 없구만. 신우는 말로는 저에게 엄마 친구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랑 전혀 안면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고 게다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아동복을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신우에게 주는 건 후회였지만 그 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편하던 차에 심지어 이분들은 진짜 시끄러우시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기 죄송한데 아기가 잠든 지 오래 안 됐어요. 조금만 조용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약간 머쓱하게 쳐다보니 자기가 조용히 시키겠더군요. 어찌나 부산스럽게 옷을 뒤적거리고 들쳐대던지 그거 보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됐답니다. 저는 딱 부러지게 회사 생활을 해왔던 터라 좀 답답한 상황을 보면 길게 끌고 가지 않아요. 바로 그날 수정하도록 상황을 만든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형님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옷도 오시지만 아까 정말 그렇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셔서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의 입히려고 챙겨둔 것까지 담아가셨더라고요. 일단 그걸 떠나 애기 감기가 조금 심해졌어요. 약 먹여서 재웠는데 일어나니까 목이 더 잠겼더라고요. 먼지도 많이 마시고 애기도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러자 신우는 이때만 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설렁설렁 회사를 가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복직을 해야 돼서요.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저도 애기 건강을 잘 챙겨야 돼서 형님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충분히 제 의사를 전달한 건데 신우는 제 말이 아주 언짢았나 봐요. 근데 말이야, 원래 감기 기운이 있었잖아. 올케가 너무 애를 조용조용 키우긴 해.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애가 기겁하고 못 자잖아. 그럼 올케면 더 힘들어. 아, 그리고 나는 엄마 친구 만들어줄 겸 겸사겸사 간 건데 다음엔 그냥 따로 부를게. 근데 나는 좋은 뜻으로 갔던 거야. 이렇게 돌려서 말하니 민망하네. 아니, 돌려서 나쁘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제 마음이 진짜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 이제 복직하니 육아하는 친구들 사귈 여유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마음 써주신 건 감사해요. 그렇게 끝으로 달래기까지는 했는데 그래놓고 삐졌는지 이후로는 아예 안 들어들더라고요. 심지어 연락도 잘 안 받고 하니 괜히 저는 가운데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때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바로 신우이였어요. 무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평소보다 몸이 많이 무겁고 힘들어져서인지 이 기간 동안은 아예 얼굴을 못 봤어요. 힘들다 해도 연락 정도는 받을 텐데 왕래를 거의 끊다시피 하며 문자도 대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러니 저도 여러모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죠. 그러던 차에 시간이 흘러 신혼에 출산을 했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한 100만 원 정도 보내면 딱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선뜻 출산 축하금으로 보내기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신우는 아주 사이좋은 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금 중에 어떤 걸 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확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지금 100만 원이라고? 그 정도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자. 그럴 거면 내가 적당히 필요한 물건 사다 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어떻게 100만 원만 하자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100만 원이 어디가 어때서? 쌍둥이라고 하니까 나도 마음 크게 써서 100만 원으로 잡은 거야. 아기 한 명당 5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뭘 어디까지 써야 되는데. 너 우리 누나네 애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 계산할 줄을 모르네. 지금 태어난 둥이들까지 합쳐서 넷이라고. 근데 100만 원 축하금만 준다는 건 좀 어이가 없지. 그 집은 이제 입이 넷이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제가 왜 혼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듣다 보니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해주려는 건데 설마 뭐 한 돈 1,000만 원이라고 해주려고 그래? 아니, 애들 내신 거랑 사람 형편이랑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많이 내야 돼. 그럴 돈은 있고 우리 집도 이제 어린이집 적응한 애기가 있어. 재벌이냐 우리가? 넌 말을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당연히 돈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지. 근데 애들이 태어나서 늘어났으면 나머지 애들도 이전만큼 못 누리는 건 마찬가지잖아. 나는 걔네 애기 때부터 봐왔어. 이제 늦둥이 동생들 태어나서 제약당하는 게 많을 텐데 걔네도 챙겨야지. 애기를 그렇게 낳은 건 형님네 계획이고 우리랑 상관없다니까. 무슨 부모 없는 집 애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과하게 굴어. 아무튼 나는 애들 한 명씩 100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 넷이니까 400만 원은 돼야 나도 삼촌으로 타는 거지. 남편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진심인 액수를 말하길래 아주 기가 찼어요. 400이라니? 말 같은 소리라네. 당신 이게 말이 돼? 애 한 번 낳았는데 돈을 그렇게 준다고? 당신 어떤 뭐 숨겨도 10돈이라도 있어. 당신 돈으로 줄 거지? 우리 부부 같이 모으는 통장에서 준다고 하면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닌 거야. 진짜 사람 좀 그렇게 몰아가지 마.
내가 여윳돈이 따로 어딨어. 그리고 우리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 지금 태어난 애들은 심지어 쌍둥이라고. 얘네 먹는 거에 입히는 거 돈 장난 아니게 들고 얘네만 있어. 원래 있던 애들은 그만큼 같이 쪼들리는 거야. 그러니 더 챙겨줘야지. 우리는 애가 없냐고. 애 키우고 돈 들고 언젠가는 이사도 가야 되고 우리 노후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 당신은 내일이 없고 오늘만 사는 인간이야. 왜 당신 눈안에만 생각해? 우리는 계속 도돌이표 같은 싸움을 했어요. 우리는 애가 하나고 누나는 넷이잖아. 이 쉬운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이 장난질을 그만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세게 단속을 했어요. 됐고 더 말할 것도 없어. 나 원래 100만 원으로 생각했지만 택도 없지. 당신 가치관에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기운 빠진다. 그냥 50만 원으로 맞추고 난 더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래. 내가 방금 금액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50이라니. 당신이야말로 장난해. 좋아 그럼. 난 그 이상 줄 거면 이렇게 경제관념 없고 우리 가정에 대책 없는 당신이랑은 못 살 것 같아. 정리하면 되겠네. 당신은 형님네 가서 조카들 돌보면서 살면 돼. 이러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다가 제가 그 뒤로 일어나서 말없이 아기를 보러 들어가니 자기 딸이 한창 혼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에게 오더니 어제 일은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리하여 원래 얘기 나는 대로 신혼 축하금은 50으로 맞춰줬어요. 아기 낳고 처음 같이 본 명절 때 신우에게 50만 원을 건넸는데요. 웃으면서 고맙다곤 하지만 그 뒤로 신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데 그러던 와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애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볼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도 다시 뭔가 빗장을 푼 것 같더니 저희 집에 편하게 들르더군요. 우리 집에 다시 들르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신우가 이것저것 빌려줬었어요. 그것들을 본인이 찾으러 들리면서 다시 왕래가 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이죠. 당시 전에 일하느라 많이 바빴고 새로 온라인 회사를 만들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날도 있고 재택으로 집에 있는 날도 있었는데 그 무렵 신우가 뭐를 준다, 뭐를 가지러 왔다 하면서 집에 들렸거든요. 얼굴을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시간이 안 맞는 때는 종종 있었어요. 저도 급한 대로 신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잠깐 집에 들릴 신우에게 줄 만한 것들을 챙겨뒀죠. 헌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호의로 베푼 것들이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무가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 애기 물티슈 같은 것들이 그냥 툭툭 없어지고 주방에 있는 휴지라든지 제가 넉넉하게 치우던 비닐주라든지 뭐 그런 생필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던 저는 재빠르게 여기저기 찾아봤었죠. 근데 제가 좀 허술하게 올려두고 쓰던 것들이나 집에 들른 사람들이 챙겨가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럴 사람은 신호 한 사람이었고 이걸 물어볼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죠. 그러다 결국 제가 입을 떼게 된 이유는 그 생필품이나 아동복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부터예요. 이건 제가 따로 무료 나눔에 넘기려고 사이트에 올려놨고 가져갈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비닐에 담아서 넣어놨는데 그냥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이때는 신우한테 전화해서 바로 물어봤죠. 우리 줄 거 아니었어? 몰랐어. 보통 그 입구에 놔두잖아. 알았어. 다음엔 안 가져갈게. 근데 이런 일은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고 신우가 우리 집에 들르는 횟수도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못 보고 없을 때만 그렇게 다녀가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불만이 생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눈앞천에 들었답니다. 애들이 한 번에 갑자기 늘어나니 누나도 제정신이 아니겠지. 게다가 내용은 정말 바빠. 해외 근무한답시고 집에 거의 없다더라.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누나가 지금 우울증이 심하대.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 어제 엄마가 누나네 다녀왔나 봐.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아무리 신우가 힘든 상황에 있다지만 그게 우리 집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쾌하다. 앞으로 신우에게 또 이런 식으로 드나들면 제대로 거절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고 오래가지도 않아서 작은 사건이 터졌어요. 이날 저는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속사포처럼 쏟아내며 따졌답니다. 당신 내 차 형님한테 빌려줬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묻지도 않아? 아, 그게 누나가 안 그래도 전에 애들 태우고 전시 한번 가고 싶다고 했었어. 누나네 차는 작으니까 당신처럼 훨씬 크니까 계속 전부터 편하겠다고 부러워했거든.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형님 소원이나 꿈만 말하지 말고 제발 이성적으로 말해. 그게 왜 내 차를 말도 없이 타는 이유가 되는데? 다들 그래도 되는 거야. 나도 형님 네 집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누워도 돼. 또 흥분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 마침 누나가 경기도 쪽에 좋은 체험관이 생겼는데 요 며칠 당신의 차 안 끌고 나가는 걸 봤나 봐. 그래서 나한테 부탁한 거라고. 저녁 때 차 끌고 들어온다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더 화가 났고요. 이날 둘은 무섭도록 싸웠어요. 결국 차를 돌려받고도 부은이 풀리지 않아 신우가 저한테 사정에 일이 됐다. 화 많이 났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도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제대로 한 사과도 아니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너 기분 나쁘냐? 라는 어투였거든요. 이 무렵에 제 사업은 이제 슬슬 흐름을 탈 때였는데 신우는 저와 아주 대조가 되는 상태였어요. 잘은 모르지만 심적으로 힘들어 이것 때문에 병원도 다녔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나쁘더군요. 그러다 보니 동정 여론으로 흘러가며 남편은 절대적으로 눈앞편이 된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 애기 어릴 때 누나가 얼마나 우리 집 자주 와서 도와줬어. 난 절대 꽁으로 도와달라고 한 적 없지. 수제롤이나 계란 한 판이라도 챙기고 애들과 드시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이라도 챙겨보냈어. 형님은 나한테 그 보수를 다 받으셨어. 도와준 게 아니라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신우는 그걸 신경 안 쓰는 건지 그래서 이제 또 드나들려고 시동을 걸더라고요. 이때 제가 비번을 말없이 바꿨는데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돌아왔던 거예요. 이때는 들어온 저와 마주쳐버렸고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이성을 잃었답니다. 형님은 저를 진짜 바보로 하시나 봐요. 일단 나오세요. 이리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앞장서세요. 옳게. 나한테 왜 이렇게 화내? 오늘은 엄마가 뭐 갖다 주라고 해서 온 거라고. 근데 비밀번호를 굳이 알아서 열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아무도 없는 집이고 제가 그렇게 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앞장서세요. 저도 형님 집에 좀 들어가서 뭐 좀 가져와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무작정 신호를 태우고 그 집에 가져가 제가 호의를 베풀었던 애기 장난감이니 애기 가방들을 다시 큰 쇼핑백에 올려 담았어요. 제가 드린 기억도 없는 것들까지 여기 다 갖다 쓰시면서 여기가 우리 집인지 형님 댁인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네요. 저리 비키세요. 옳게. 지금 이 일을 내가 잊을 것 같아? 나한테 이딴 식으로 화풀이를 해. 나 이거 엄마랑 동생한테 꼭 말할 거야. 나 절대 안 잊을 거야. 알았어? 누가 보면 내가 몰래 들어가서 뭔 짓이라도 하고 온 줄 알겠네.
아니 건 또 뭔데요? 주인 없는 빈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세간 살림 구경 다 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본인 것처럼 물건도 가져가셨잖아요. 한 번만 우리 집 더 드나드시면 저 그때 무슨 일 할지 몰라요. 전 갑니다. 그러자 신우는 얼굴에 감싸지고 찡그리면서 자기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바로 신발 구겨 신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람의 촉이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모르는 척 걸려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세게 왔죠. 사업은 어떠냐, 부모님은 건강하시냐 등의 얘기를 쭉쭉 하시다가 겨우 본론이 나왔어요. 너 네 신우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며. 근데 너 말이야. 사람 형편이 사람 모양새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다. 저러다 네 신우가 나중에 잘 되면 그리고 너 만약에 잘 안 풀리면 그때 가서 외면하면 넌 좋겠어. 가뜩이나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는 앤데 병원 갈 시간도 없이 애 내보려나 쓰러지려고 한다고. 어머니는 형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네요. 저랑 얘기하실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만하시죠. 예, 내가 언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기래? 이러쿵저러쿵 한 적이 있어. 말 끊지 말고 어른 얘기 들어. 전 여기서 한숨을 쉬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꺼낸 어머니 얘기는 전혀 어른스러운 얘기가 아니더군요. 나도 내 딸 입는 거 보니 속상해 죽겠고 네가 야속하다 못해 너무 밉다. 정말 꼭 그렇게 힘든 네 신혼에 쫓아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물건들 다 털어오고 그래야 됐어. 다 필요 없다. 너 나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네 신우한테나 잘하고 잘 보여. 난 내가 알아서 내 목 챙기고 사니까 넌 네 신우를 챙기라고. 그 무렵 어머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장례식장 총서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어요. 그런 저더러 갑자기 50만 원이란 금액을 제시하시더군요. 너 말이야. 이제 꼬박꼬박 달마다 네 신우한테 월 50만 원씩 줘라. 그게 맞겠다. 암만 생각해도 그게 답이야. 주는 입장은 좋은데 제가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왜 형님한테 50만 원씩 드려요? 너 말이야. 네 신우가 니들 아기 낳았을 때 돈 100만 원 해줬어. 그만큼 아니더라도 50씩은 주라고. 세상에 형제간에 물건 나눠 쓰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사람 수치를 줘. 쟤 지금 애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다 필요 없고 다 싫다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저 그 돈 100만 원은 진즉 돌려드렸고요. 게다가 따로 축하금 50만 원도 드렸어요. 그리고 형님이 아무리 힘드셔도 그렇지 형님 개인 감정과 저희가 노동해서 버는 돈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쪽이 기울면 무조건 한쪽이 책임져야 되나요? 저희도 땅 파서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게다가 다달이 내라고 요구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신데요. 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를 4통 5통씩 보내며 전화를 계속 걸어대시는데 실제로 진짜 어머니와 저 사이에 이런 큰 소동은 없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도 필사적이었고 저도 필사적이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막판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전 깔끔히 무시했어요. 당장 네 신우한테 전화해서 아내 찾아가서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달마다 50만 원씩 보내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 너네는 입이 셋이잖아. 쟤는 6이야. 네가 아랫사람으로서 진작 안 찾아갔던 것까지 따지지 않을 테니 돈 붙이는 건 확실히 해라. 이건 나도 양보 못한다. 심지어 문자에는 그놈의 달마다 50만 원씩 보내라는 얘기에 언제까지라는 말조차 적혀있지 않았어요. 제가 끝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괘씸했는지 막판에는 이렇게까지 보내주시더군요. 너 왜 나한테 용돈 준다 치고 그거 미리 주도록 해. 신우한테 계좌 받아라. 아니 무슨 제가 핸드폰 할부금 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지, 게다가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연히 며느리인 저에게 신우며 어머니며 돌아가면서 뭘 받는 게 합당했나 봐요. 그날 저녁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엄청난 기세로 싸웠는데 이 인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엄마가 뭘 그렇게 말을 잘못했는데. 솔직히 누나일로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근데 참았던 거야. 그리고 둘째 조카 아픈 거 알지? 그런 형편 생각하면 당신 지금 얼마나 야속한 건지 알아? 엄마가 차마 그 말을 못 꺼냈나 보네. 이 얘기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모자들이 제대로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제가 그나마 속을 다스리고 신우랑 나쁘게 지내지 말아야지 참았던 때에 갑자기 신우가 연락을 했어요. 자기 애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가야 한대서 제가 태워다 주기까지 했거든요. 알고 보니 침대에서 떨어져 살짝 까진 건데 신우는 그걸 큰 병인 줄 알고 자기 남동생이며 엄마한테 온갖 호들갑을 떨며 울고불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걸 남편이 얼핏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끌어다가 비열하게 우기는 거죠. 제가 똑같이 맞받아쳐서 이 사실 그대로 따지니 또 할 말 없어 씩씩거리더라고요. 이상한 끌어와서 동정심 끌려고 하고 자꾸 합리적인 쪽 얘기 맞추지 마. 그리고 나는 몇 번에 말하는 거지만 절대 그렇게 못해. 지난번 임신 축하금 낼 때도 내가 생각한 돈만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상식밖에 얘기를 자꾸 졸라대지 마. 당신이 나랑 뜻 맞춰서 잘 살고 싶으면 내 생각도 존중해줘야 돼. 제가 큰 소리 내지 않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더니 제 진심이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이 분위기에서 더 악서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일단은 조용히 있더군요. 한숨을 퍽퍽 쉬어대더니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다음날 남편이 퇴근해서 저한테 그대로 쭉 걸어오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흠칫 놀라긴 했지만 표정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고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어 편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 자세히 읽어본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거기에는 사과문도 아니면 무슨 이혼 서류도 아닌 신우의 계좌번호를 떡하니 받아서 적어둔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거의 통보 수준으로 떠들더군요. 한 2년 정도만 기한을 정해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당신은 50 내고 나도 50까지 낼게. 얘네들 지금 상태 심각해. 누나가 멀쩡히 애들 돌볼 상황이 아니라고. 게다가 매형은 누나랑 지금 별거하는 중이라서 아주 최악이야.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부부의 재산 2천만 원이 넘도록 자기 누나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솔직히 웃음까지 쏟아져 나올 뻔했어요. 진짜 실수가 터져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생각할 시간도 더 안 주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려야 돼. 빠르게 대답해 줄수록 좋고 얼른 진행하는 게 맞아. 당장 매형이 지난달부터 누나네 생활비를 안 준다더라고. 더 빨리 알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당신은 그쪽에서 보내. 난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남편은 자기는 오늘 피곤하다. 그냥 빨리 결정 좀 해주라 하며 당연히 될 일 맡겨놓은 사람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고민하다 저녁 늦은 시간쯤 시댁 사람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 글을 한 줄 올렸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때 당연히 제가 고민하다 허락한 줄 알고 속 시끄럽다며 친구들이랑 맥주 마신다고 나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딱 하고 올려놓은 한 줄에 시댁 인간들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냐고 줄줄이 물어보더군요. 이게 무슨 숫자냐? 누구 계좌야? 그런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도 좀 지나 톡으로 묻더군요. 뭐야 이게? 무슨 숫자요? 당신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다들 뭐라고 공지글처럼 설명을 적었어요. 이삿짐 센터 번호야. 당신 잘 저장하더라고. 아니, 혼자서 하긴 힘들겠다.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하던가. 무슨 말이야.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겠잖아. 알아먹게 좀 말해봐. 당신 그거 필요할 텐데. 나 오늘부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이 집과 영영 인연을 끊을 거야. 나랑 같이 오래도록 살 거면 내 의견 존중해 달랬지. 누가 그렇게 겁도 없이 통보지만 하래. 그러고도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술이 넘어가. 나 지금 택시 타고 애기랑 친정 넘어가는 중이야. 당신도 그 사이 필요한 짐들 다 빼던지 해. 난 나대로 내일 친정 식구들이랑 와서 다 뺄 거야. 이 문자 내용을 본 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걸려왔죠. 하지만 제가 동네북도 아니고 그들이 좋은 소리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신우는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단톡방에 제가 아직 있는 걸 확인하고 저 들으라고 뭐라 하더군요. 옳게 제정신이야? 사람이 왜 그래? 이혼이 장난이야 지금? 사람을 어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우리 엄마랑 얘랑 대체 올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사람 하나 살리는 거 그렇게 싫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형님, 자꾸 이상한 피의식 갖고 사람 나쁘게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제가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힌다뇨. 말도 없이 비밀번호 따고 들어와서 물건들 몰래 가져갔던 거. 생필품이며 애 옷장까지 뒤져가서 사이즈 작은 거 빼갔던 거. 그게 남매 간의 우애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법적으로 형님이랑 남이에요. 형님 동생 혼자 사는 집에 그러고 간 거면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전 남이라고요. 남도 같이 있는 집에 남이 자기 재산으로 마련한 물건들을 형님이 털어간 거예요. 제가 엄청난 기세로 따지기 시작했고 전 차츰 이성적으로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그거 거의 돈 100만 원대요. 이거 어머니 절도 째고 절도로 넣어버려야 정신 차리겠어요. 진짜 못 참겠어요 전. 그러자 신우는 이 말에 발끈하면서 제가 괘씸하다고 마구마구 글을 쓰더군요. 고소해 그럼 끝까지 가.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옳게 진짜 건방지다. 어디 할지만 해봐. 어쩌라고. 그런 순서는 제가 정하는 거고 형님이 멋대로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혼 먼저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옳게 어디야? 친정이라고? 주소 불러. 나 지금 당장 넘어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신우는 장난 아니게 흥분해서 시절 뭣도 모르고 저에게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나 어머니도 조용히 저와 신우가 싸우는 모양새를 보고 있더군요. 지금 저더러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정으로 찾아오는 즉시 전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간 멋대로 진입하고 오늘 내가 이혼에 결심하게 만든 모든 원흉으로 고소할게요. 저야 이러고 몸만 이 집에서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말부터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전 제가 필요한 증거들은 다 캡처해서 따둔 뒤에 이제 너희들과 할 말 없다면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날 우리 친정 오래 찾아온 이가 한 명 있었는데 신우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어. 당신과도 얘기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뵙고 얘기를 같이 했으면 해. 뭔 얘기를 해?
난 하기 싫어. 그만하고 당신 집에나 가라. 짐은 뺐냐? 아니다. 당신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뺄 것도 없다. 나만 나가면 되니까. 그만하자. 애기는 나도 안 보여줄 거니까 이제. 남편은 처음에 약간 뜸들이면서 얘기하자더니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 질침하더군요. 당신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이제 말해봐. 듣겠다고 왔잖아. 들어서 달라질 거 없는데 그럼 들어봐. 부부가 각각 돈 1,000만 원씩 형님들 아무것도 없이 보태주고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왜 이걸 위해서 일해야 돼? 내 얘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그 짓을 당연히 2년씩이나 하자고 말하는 당신이랑 살기 싫어. 좋아, 알았어. 그럼 그건 그만두자. 안 하면 되잖아. 진짜로 관두자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이야기였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싫어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니까 이혼이면 뭐며 그런 무서운 얘기 말고 그만하자고. 웃기지 마. 난 당신이 번복을 하든 말든 이혼은 확정했어.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신이랑은 끝이야. 당신 혼자 실컷 조카들 봉양하고 모시고 살아. 당신 자식은 잊고 살라고. 이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아주 싹싹 빌고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전 남편을 내보냈고 우리 친정 어린들 못 만나게 했어요. 친정에서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셨죠? 그놈은 지가 안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뭘 뻔뻔하게 장인 장모를 보러 와. 봐서 뭐하게? 설득이라도 하게. 지구나 고소한다니까 겁나나 봐. 아무튼 전 계속 저대로 서류 작성해서 남편에게 넘기고 있는데 와중에 어머니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사과하겠다면서 전화 좀 받으라는데 이건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해봐도 사과가 아니었죠. 사과한다고 제가 변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니들 다 조용히 살아라. 니들 앞길은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 아이고 속 시끄럽다 정말.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셨잖아요. 어머니가 사과하신데도 전 어머니 아들이랑 안 살아요. 그리고 형님도 제가 이런 식으로 몇 번 넘어가드렸더니 일을 저렇게 키우신 거라고요. 저는 못 믿어서 그만할래요. 이제 이런 연락은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차단할게요. 그리고 전화도 끊어버렸고 신우랑은 진즉 차단해놔서 아예 연락도 닿지 않아요. 이혼으로 즉각 넘어가기엔 이놈의 질긴 남편이 하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주변에 많이 알아보고 소송 준비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이거저거 다 넣고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이혼이 제대로 성립되고 난 뒤 전 친정 쪽에서 지내다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혼하면서 어차피 분할된 재산이 많지도 않았고 대신 신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죄를 물어 따지긴 했거든요. 그 덕에 위자료는 딸과 둘이 살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받았답니다. 원래는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수익이 괜찮았지만 남편과 시댁에 시달리던 일들을 정리하고 나니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갈수록 제 소득을 궁금해하는 남편, 그걸 은근히 키묻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계속 딴 데 퍼주는 인간과 몰래 와서 가져가는 인간이 드나드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 넷을 낳고 남탓만 하며 저희에게 용돈 주라고 하던 신우는 급기야 별거해서 이혼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미 예상한 결말이었고 의외로 우리가 신우네보다 빨리 했을 뿐인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어머니는 왜 자꾸 자기 딸이 힘든 걸 남한테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본인이 거둘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딸 만족교사 때 남편에게 들은 얘기예요. 나보고 당신으로 이혼한 아파트를 팔던지
아니면 새로 주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네 누나 힘 좀 주자고. 너무 안쓰럽고 안 됐대.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건 누나가 엄마 잠도 못 자도록 계속 좋아돼서야.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하다고 전화해서 울지? 그 전화 너머에 애들 찡찡대고 하니 엄마는 일터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히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본인이 못 견디고 능력이 안 되니 그나마 우리가 돈 좀 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호했던 건가 봐요. 그래 놓고 또 나는 이혼했는데 이혼한 나더러 넌 부야만 애가 하나니까 어쩌고 또 하셔. 지금 가족끼리 대판 싸우고 난 이 아파트 안 나가겠다고 전쟁 중이야. 누나만 자식이냐? 이 아파트는 엄연히 아버지가 나 물려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 더더욱 저는 이혼에 잘했다는 생각만 압도적으로 들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꼴을 계속 보고 살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저대로 사무실 하나 얻어서 따로 창구처럼 사용하면서 직원도 쓰고 모든 사업은 안정권 내에 있어요. 이제야 아이한테 겨우 신경을 쓸 수 있게 됐고 제 마음이 편하니 아이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가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맨날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고모나 할머니한테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초반에 잘못된 인연으로 엮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 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